불교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도주의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게 적절한 타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밀교 쪽으로, 그러니까 힌두교 쪽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중도주의를 잘못 이해한 어떻게 보면 타협점의 결과예요. 이 인도 안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때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이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암베드카르가 신불교 운동. 그래서 불교를 새롭게 일으켜야겠다. 그러니까 저 불교는 기존의 1203년에 불교가 없어졌다. 그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일반인들에게 쓸 수 있는 통과 의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통과 의례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독립종교가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명상의 흐름이었냐? 어떤 명상주의였냐? 그래서 이걸 또 다른 희망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 답을 못 내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 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인도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가려고 하지만 중국까지 가는 길이 멀죠. 인도에서 중국까지 한 방에 훅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간에 이제 뭐 중앙아시아도 있고 서역도 있고 그러한 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실크로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이 프로 시작할 때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고 그 뒤에 이야기들을 이어서 해드릴 수 있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인도 밖으로 불교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도랑 접해 있는 나라 중에서 불교가 발전한 나라가 인도 옆에 스리랑카. 뭐 인도의 눈물 이래가지고 이렇게 눈물 같진 않고 주먹도끼 같이 생겼는데 뭐 보석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거기 이제 스리랑카에 이쪽 불교가, 이 서북 쪽 불교가 갑니다. 이게 이제, 마힌다라고 하는 아쇼카 왕의 아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예. 왜냐면, 아쇼카 왕이라는 분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서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아쇼카 대왕이 불교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위상이 굉장히 커요. 그 덕분에 아쇼카 왕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불교 국가들의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도대체 어디까지 정확하게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기록에는 아쇼카 왕의 아들로 나오는 마힌다 장로가 이제 개척을 했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현재 캔디에 있는 불치사. 부처님 치아사리, 300년대에 넘어가는 사리예요. 칼린카 지역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리는 불교는 아쇼카 왕 때,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뒤에 마힌다 장로에 들어갔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 외에 가장 먼저 불교가 전파된 1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아쇼카 왕의 불교 전도사 확대. 그때 로마 쪽으로도 보내거든요. 히랍 쪽으로도 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아쇼카 왕이 전도사를 파견했을 때 스리랑카 쪽은 인도랑 붙어 있어서 가깝기 때문에 이제 장신 아들을 보냈다. 스님이면서 아들인 마힌다 장로를 보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딸인 상가미타도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보리수를 들고 왔다 이런 전설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늘상 얘기에 나오는 거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황룡사에 황룡이 나타났대요. 황룡사를 왕궁을 짓고 있는데 진흥왕이 왕궁을 신궁, 자궁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궁을 짓고 있는데 황룡이 나타났대. 알딸딸하죠. 얘기가 약간. 약간 알딸딸하죠. 하지만 그게 유일본, 역사에 있는 유일본이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으면 그 공백을 뭘로 배울래? 왜 황룡사인데? 그리고 왜
왕궁 짓다가 실제로 발굴을 해봤더니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하고 사찰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파보니까 진짜 왕궁을 짓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사찰로 바꿨어. 이 양반이 장신 그 진흥왕의 부인이 버풍왕의 부인이 섭정을 하거든요. 진흥왕이 조카입니다. 버풍왕 조카. 그래서 섭정을 당하다가 20살이 돼서 이제 친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친정하겠다. 근데 이 섭정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거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내 독립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새로 궁을 하나 짓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원대한 포부를 하고 거기 이제 서울로 말하면 잠실 같은 데지. 뻘이 있던 데야. 늪지대. 그래서 그걸 막 메꿔가지고 잠실도 그렇거든요. 잠실도 원래는 그게 누에잠자를 써가지고 남산, 서울 남산의 이 가장 중심 봉우리가 잠두봉이에요. 누에대가리봉. 그래서 그 기운이 잠실에 미친다 해서 거기서 뽕나무 밭을 만들어서 남산이 기운이 좀 약해요. 풍수지리로 보면. 그래서 남산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거기다 뽕나무 밭을 만들었다 이러는데 이쪽이 좀 상습 침수 지역.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습 침수 지역.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잠수교 하듯이 비만 오면 잠긴다 그래서 잠실. 아니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었어요. 잠실이 물이 안 차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하면서부터 물 빠졌어요. 그전에는 계속 비만 오면 물. 아니 서울에 오래 사신 분은 다 알아요. 그때부터 잠실에 살았으면 부자 됐지. 부자 됐지.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식의 개발하기 좀 어려운 데를 개발하고 그걸 막 엄청난 국가적인 예산을 동원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이름이 황룡사로 바뀌고 절로 바꿨어. 그걸 안 믿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갑자기 왕이 이걸 바꿨겠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사료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진짜 그럴까에 대해 생각이 들지만 방법이 없어요. 늘상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을 이렇게 보냈대요. 그리고 이것의 정당성을 가지는 게 이 마힌다의 정당성이 아니에요. 마힌다의 정당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스리랑카 불교의 정당성을 가지는 게 불치사. 이거는 300년대에 이쪽에서 넘어갔대. 이 부처님 치아사리가. 이렇게. 그래서 불교가 가장 먼저 전래된 지역, 그 다음에 칼린카 지역에 있었던 요 사리를 이혼해 와가지고 이게 스리랑카 불교의 정당성을 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투트랙 작전으로 갑니다. 그게 스리랑카 불교의 자부심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00년 되면 우리나라에 고구려나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는 시절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800년 뒤에 여기서 들어오는 사리가 진짜 사리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굉장히 좀 이게 알딸딸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이런 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방글라데시, 거기까지는 인도고 그 옆에 미얀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버마로 되어 있는 나라. 슬프지. 버마 하면 떠오르는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아웅산 수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아웅산 폭파 사건이 떠올라. 지금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아무튼 미얀마로 국호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미얀마가 버마예요. 버마. 여기도 인도랑 붙어 있으니까 얘네도 무언가 정통성을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얀마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데고 미얀마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쉐다곤 파고다가 있어요. 탑돌이 3번 하면 땀나는 데가 있습니다. 탑이 겁나 커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닫자마자 27일째쯤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주었다는 대상에게 제위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머리카락을 줘서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가서 무역이 너무 잘 돼서 그 보은으로 탑을 세웠다는 그게 쉐다곤 파고다 탑이에요. 쉐다곤 파고다 탑.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구라인 게 밝혀졌죠. 이건 구라인 게 100% 밝혀졌어요. 왜? 대당서역기에 보면 현장 스님이 이렇게 인도로 들어가시다가
여기에서 그 탑을 봤다라고 적고 있거든. 그 지역이 바르예요. 바르. 바르가 어디냐면 여기 이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여기가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아프가니스탄. 이게 실크로드에서 아주 중요한 무역 루트예요. 그래서 그쪽에 탑이 있는 거고 실제로 인도는 서쪽 무역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미얀마는 구라인 게 확실하고 여기는 의심스럽고 이거는 확실하고 이거는 확실하고 확실해.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간단해. 인도랑 가장 붙어 있는 나라들이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에 불교가 발전하니까 우리도 인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우리가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이 뒤에 나라들한테 하고 싶겠지. 태국, 라오스,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에게 하고 싶었겠지.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는 또 다른 전승들 그리고 중국에도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중국의 선종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처님의 심법을 이었다. 마음은 법을 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태종에서도 25조 금구상승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이은 거다. 뭐 이런 주장이 있고 밀교에도 그런 주장이 있어요. 밀교에도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 불교가 파괴될 때 이 인도 불교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냐면 티베트로 갑니다. 자, 이쪽에서 쳐들어와. 이쪽으로 도망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이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아마 다 힌두교에 이렇게 다 흡수돼 버렸을 거예요.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었겠지. 그런데 이쪽으로 간 사람이 대박이 난 이유는 뭘까? 이쪽에는 약간 문화가 떨어졌지. 약간 문화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가서 제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니케아가 왜 우리나라에서만 성공을 했겠냐. 일본에서 성공하지 못했겠냐. 그랑 똑같은 거지. 그쪽에 별로 좀 약했었지. 실제로 티베트에 밀교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세기에 벌써 파트마 삼바바라고 하는 사람 호랑이 타고 들어갔대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호랑이를 타고 간다는 거는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좀 다르죠. 왜? 인도 본토 이야기면 사자를 탔겠지. 호랑이는 추운 지역에 살죠. 더운 지역에 사는 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동네 전설로 윤색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거예요. 호랑이 더운데 안 살잖아. 그러니까 불교의 상징은 언제나 사자나 코끼리로 나오지 호랑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호랑이를 타. 갑자기.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늘상 하는데 이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선이 학 타거든요. 학 타면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호랑이 타고 있으면 응침 맞는다. 그게 걷는 것보다 꼭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 꼭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호랑이 안장도 없고 어떻게 탈 거야. 진짜. 탔다고 생각해봐.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 그게 안 편해요. 말도 생말 타면 쉽지가 않다니까. 아작이 난다니까. 근데 호랑이가 내가 천천히 갈게요 이러면서 갈 놈도 아니고. 대부분 그게 뭐냐면 저쪽에 있는 토템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강해요. 그래서 뭐 저기 어디야 부탄에 가면 그 탁상사원이 이 파트마 삼바바가 호랑이 타고 탁 떨어진대래. 몰라. 그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이 근처 가면 또 호랑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호랑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쪽에 호랑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쪽하고 벵갈 쪽, 벵갈 지역하고 히말라야 쪽에. 그리고 시바신 관련해서도 호랑이가
깔고 앉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트마 삼바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티베트 사자에서 쓴 사람이에요. 티베트 사자에서 쓴 사람. 그리고 저희 밀교, 약간 야리안 밀교 뭐 이런 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티베트는 약간 첫 단추가 조금 좀 애매하게 끼어졌어요. 애매하게 끼어졌어요. 그리고 티베트 같은 데가 원래 무속 쪽에 가까워요. 그게 이제 벤교라 그래가지고 벤교라 그래서 티베트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폐쇄성 있는 데가 샤머니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섬같이 위험이 노출군이 심한 데가 잔 샤머니즘이 세. 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죽을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비방 뭐 이런 거가 많고 그다음에 저렇게 격리되는 지역이 있어요. 격리되고 살기가 험한 데는 좀 뭐라 할까 약간 신비성이 강한 샤머니즘이 셉니다. 그런 주술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벤교인데 저거랑 또 이제 밀교가 합쳐지는 게 티베트 불교예요. 이거 플러스 밀교가 합쳐지는 게 티베트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꼭 밀교도 아니에요. 약간 이 동네에서 변형된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변형된 밀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티베트가 중국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공선현이라고 하는 분이 마가다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쪽 스리랑카도 한번 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티벳을 거쳐서 중국 운남으로 차마고도 쪽으로 내려가서 운남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티베트가 중국하고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티베트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디딘 불교는 중국 불교예요. 문성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때 들어갔을 때 첫 발을 내디는 게 그래서 중국 불교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는 티베트 불교에서 중국 불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밀교 세력들이 들어가고 이 두 가지가 티베트 불교에서 각각의 세력들을 점하고 있었겠죠. 이게 점점 통일왕조가 되고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통일성이 갖춰질 때 이때 삼해논쟁이라고 해서 700년대에 한번 대박 붙습니다. 삼해사라고 하는 절에서 논쟁이 붙어요. 왕 앞에. 티베트 불교의 카마라실라라고 하는 연화계라고 하는 사람이고 카마라실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 대승하상 마하연이라고 하는 선불교 스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티베트를 중국 문화권에서 볼 거냐, 이제 인도 문화권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충돌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 카마라실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불교가 손을 털고 나왔다는 거죠. 이 선불교 계열이 언제 어느 계열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아요. 그중에 이제 사천 쪽으로 들어갔으면 차마고도 쪽이면 뭐 정중사 무상스님계 쪽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좀 뭐 복잡한 얘기들이 나중에 그쪽하고 뭐 연결되는 거다 뭐다 뭐 얘기들이 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티베트는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 쪽이 양쪽의 세력을 이렇게 균형 이렇게 다투다가 왕하고 관련돼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저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판단자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자가. 그래서 누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냐. 권력자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이 갈려요. 근데 티베트 쪽은 아무튼 밀교를 선택해요. 그래서 나중에 본토가 밀교였었으니까 이게 밀릴 때 1203년 그러니까 1203년까지 기다리진 않았겠죠. 그 전에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이쪽에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쪽 넘어가게 되는 거고 뭐 이쪽으로 간 사람 이쪽으로 간 사람 다 있었겠죠. 다 자기 반연대로 넘어갔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티벳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제가 그 당시에 큰 스님이면 티벳으로 안 가죠. 왜? 힘들잖아. 히말라야로 제정신에 가고 싶어? 어때요? 그래 쉽게 안 가요. 그러니까 저쪽 판단은 생각보다 어려운 판단이에요. 어려운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분들이 이제 결국은 살아남아서 대박이 난 거고 나머지로 간 데는 다 어딘가에 흡수됐거나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지 않게 된 거고. 그래서 마치 밀교가 전부 이쪽으로 싹 옮겨간 것처럼 티베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저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면 저게 오래 못 가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나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잠깐 있는 어떤 뭐 동학 농민운동 같이 그런 걸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마을에 숨어 있어요. 약간 비승비속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빠져나가면 다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쉬운 생각이죠. 왜냐하면 자기 사는 데를 떠나서 완전히 판을 바꾼다는 거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쪽으로만 다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 티베트 불교가 아무튼 뭐 발전하는 거는 맞으니까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 불교의 끝이 일로 옮아왔기 때문에 종갓집은 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야, 인도 불교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전파돼서 성공한 데는 우리야.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부처님께서 삼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오비구가 제도되기 전에 그 머리카락이 우리한테 왔다니까? 서로 자기 유리한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서로 유리한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티베트 불교의 가장 큰 약점은 뭘까요? 옛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기 밀교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게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물론 후기 밀교에서 그 흐름,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계속 내려오던 그 흐름에 한 본류가 넘어간 거는 맞아. 그걸 부정하진 않아. 하지만 이거는 후기 거잖아. 다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조선 초기의 성리학이 아니고 너네는 조선 후기의 성리학이잖아. 그것도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닌 건 아니지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좀 다르잖아. 이 말도 되죠. 이 말도 되죠. 이쪽의 약점은 뭔지 아세요? 야, 부처님이 살아서 돌아다니실 때는 여긴데 왜 너네 여기 거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서 얘네가 쓰는 건 빨리어예요. 빨리어는 서북인도 방언입니다. 부처님이 쓰셨던 언어는 아닙니다. 부처님이 쓰셨던 언어는 아닙니다. 자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부처님이 쓰셨던 언어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오래된 문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불교에? 티베트 거는 아니겠지. 티베트 거는 다 후대 거니까. 그리고 인도에는 오래된 게 없어요. 땅을 파도 안 나옵니다. 왜? 습지거든. 덥잖아. 인도 딱 생각하시면 그 아열대 기후 덥고 습도가 높잖아. 그러면 유물이 책 같은 게 남았겠어요? 물론 종이를 쓴 것도 아니지만 뭐 폐업을 쓰든 뭘 쓰든 뭐 어디 나무에 새기든 남았겠어요? 돌에다 새기는 거 외에는 안 남습니다.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하다. 문제가 복잡하다. 여기 거는 다 뒤에 거. 여기 거는 여기 거. 여기 거는 그게 그 오래된 건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여기였었고 발이었었고 여기는 구라. 그런데 제일 오래된 문헌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아세요? 야, 이게 신기하다.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의외로 중국계 오래 있어요. 중국계. 이게 왜 동떨어지게 왜 중국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대요? 이유는 뭘까? 우리 중국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꼭 의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은요, 이게 목판 문화예요. 목판 인쇄 문화. 인쇄 문화. 이 인쇄 문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목판이 좋은 겁니다. 활자가 안 좋은 겁니다. 활자가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목판이 좋은 거예요. 통판, 이렇게 고려대장경 같이 이렇게 파는 게 좋은 거예요. 뭐 금속 활자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글자씩 조판해서 찍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좋아요.
답부터 얘기하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예? 아니, 번역 갈아 끼면 더 좋지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중국에서는 활자를 만들 생각을 안 했을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중국은 활자를 안 만들었을까? 이건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국은 시장이 넓어서 목판으로 고려대 안경을 하나 만들었어. 돈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몇 개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냥 책을 이게 100판짜리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요거를 다 다를 때까지, 나무가 다 다를 때까지 인쇄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장을 찍으면 나무가 글씨가 뭉개져.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00권을 팔면 수지가 남겠지. 내가 출판업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이 작전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 시장이 작아서, 고려는 시장이 작아서 1000개를 인쇄하면 실제로는 200개밖에 안 팔리고 800개는 재고로 쌓여요. 중국하고 시장이 달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적자를 보고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200개에 1000개 값을 붙여서 팔아야 되거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 거 수입해 오지. 야, 수입해다. 이게 수입하자. 옛날에도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200개만 찍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요거를 살살살살 잘라가지고 재활용을 해보자. 이게 활자의 발견이에요. 이게 활자의 발견. 그럼 활자가 통판보다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지나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저거를 활자로 인쇄했다라고 이해하냐면, 활자가 글씨들이 좀씩 흔들려요. 예전에는 이걸 똑바로 잘라내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요 틈에다가 넣고 조판이라고 하는 게 요 활자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배열하는 거잖아요. 식자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배열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글씨가 조금씩 흔들려요.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좋으니까 딱 맞을 건데, 예전에는 그래서 글씨가 자들이 흔들려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저게 활자본이냐 안 그러면 목판본이냐를 보거든. 그리고 목판본에 오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오자 비율이 훨씬 적어요. 활자가 오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활자는 손쉽게 오자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찍어보고 아니면 새로 찍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판은 오자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야, 너 새로 파. 이러면 일이 굉장히 커지잖아. 이거 어떻게 이거 감당을 해? 활자는 이렇게 해서 한 줄 쭉 빼내고 탁 넣고 쭉 넣으면 되잖아. 이해가 쉽잖아. 그래서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활자가 오히려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우리는 왜 1234년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견을 했는데 문자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책이나 이런 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구텐베르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훨씬 늦게 활자를 만들어냈지만, 걔네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서 칙 해가지고 종이 붙이고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밀어서 이렇게 하나씩 뜨는 거고, 걔네는 포도주 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찍어낸 거잖아요. 단순히 그 문제만 가지고 쟤네는 혁명이 됐고 우리는 혁명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자 때문에 혁명이 안 된 거예요. 활자를 만들어도 너무 많은 글자를 만들어야 돼. 이게. 걔네는 알파벳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알파벳 중에서 많이 쓰는 것만 좀 더 만들면 돼.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우리는 한자를 만들면요, 만약에 주물로 뜨잖아. 금속 활자를 만들잖아. 수천 자를 만들어야 돼. 수천 자를. 야, 그거 만드는 바에는 파는 게 싸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혁명으로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 동아시아 글자는 모아쓰기거든요. 모아쓰기. 우리가 한글도 모아쓰기고 한자도 모아쓰기잖아요. 영어는 풀어쓰기잖아. 이렇게 한 글자씩 이렇게 쭉쭉쭉 가잖아. 그렇게 해서 걔네가 풀어쓰기고 걔네는 단순 반복되는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활자를 만들었을 때 유리한 거지. 한글을 만들어도 다 다른 글자를 만들어야 돼요. 자음 모음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모아쓰기이기 때문에 그걸 붙일 수가 없잖아.
다 다른 글자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벌어져.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아쓰기가 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컴퓨터가 되면서는 모아쓰기가 훨씬 유리해진 거예요. 풀어쓰기는 길어, 이게. 여러분도 모아쓰기의 위력을 느끼잖아. 아들한테 문자 보내봐. 한 글자로 오잖아. 모아쓰기 위력이야. 딱 한 글자만 찍어버리잖아. 엄마에 대한 대답은 한 글자면 충분해. 이거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훨씬 경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생 새옹지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자를 만들었음에도 그게 혁명으로 이르지 못했던 거는 동아시아의 모아쓰기 문화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자였었죠. 모아쓰기 문자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 시절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렇게 문자를 찍을 때는 모아쓰기가 훨씬 경제적이에요. 풀어쓰기보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목판으로 찍어서 인쇄를 하는 문화인데 그리고 이 동아시아 아니 서남아시아나 아니면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암송해서 새기는 문자예요. 옮겨 쓰는 문자예요. 서사하는 문자예요. 이 서사하는 문화입니다. 암송이라는 건요. 흔히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쪽에 있는 물병에 있는 물을 이쪽에 이렇게 옮겨 붓듯이 그대로 옮겨간다. 구랍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가족오락관 벽과 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좀씩 바뀌어가. 그게 암송 전통이 있으면 느리게, 그러니까 그 변화폭이 적을 수는 있어도요, 똑같이 몇백 년을 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문화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민족이나 문화가 달라. 그러면 이 편차가 생깁니다.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전이 계속 늘어나고 거기다가 뭐 부가되고 주석을 붙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암송할 때는 그걸 갖다 붙여도 어디를 붙였는지 잘 몰라. 그 다음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원판을 찾기 어려운데 목판으로 인쇄를 해버리잖아요. 언제 찍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찍었다라는 게 꼭 안 나오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찍는 방식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연대 추정이 정확하고 이건 동시에 똑같은 게 여러 개가 나오잖아. 누가 조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연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 전통은 경전들은 이쪽보다 분명히 늦어요. 하지만 이게 더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고 이쪽 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방 불교의 니까야가 우리 한역 불교의 사아함보다 더 정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이 더 바뀐 겁니다. 율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는 전래되면 그냥 그대로 이게 한 사람이 못 바꾼다니까? 내가 바꾸고 싶어. 그래도 이건 책으로 복사된 거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머리 굴려서는 못 바꾼다니까? 그런데 어떤 식이 가능하냐면 암송하면 있잖아요. 그걸 암송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요거를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더 합리적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게 나한테 더 이득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가잖아요. 이거는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이해시키는 게 좋은데 이 동네에서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 나쁜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바뀌어가. 그래도 바뀌어가. 그런데 이쪽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 불교에 있는 문헌들이 절대연대가 확실하고 번역한 걸로 절대연대를 잡을 수 있어요. 절대연대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더 고본이 많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게 많다고. 이쪽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고. 이쪽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찍히면 못 바꾼다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데 최대의 문제점이 있어요. 중국 불교 쪽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문하고 산스크리트어는
너무 언어적 차이가 커서 이게 완전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 아니면 한문을 일본어로 번역해. 이거는 유사 언어예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은 아마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건데 빨리 문헌을 빨리어에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빨리어 문헌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번역한 걸 봅니다. 안 그러면 대만 사람이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걸 봅니다. 이렇게 삼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 번역도 자 봐봐요. 한문을 한글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일본어로 한문을 번역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저런 식의 문제에서는 이건 유사 언어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글에서의 단어들도 대부분 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거를 영어나 히라보로 바꾸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벨문학상을 못 받느냐. 번역의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한국말의 알딸딸함을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해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시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직시하고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불교에서 이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식의 번역은 마치 음식을 씹어주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유식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분은 줄 수 있지만 그 맛을 느끼게 해줄 수는 없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빨리어나 티베트 문자는 원 문자랑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는 통하지만 이게 만약에 영어나 히라보하고는 안 통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빨리어나 안 그러면 티베트 문자는 이게 인도 말이면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추해낼 수가 있어. 대충.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문헌을 사실은 한문 쪽에서 갖고 있어요. 오래된 게 확실한 문헌. 손 안 탔다고 생각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한문 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거는 원형을 다시 뒤집어내기가 어려워. 이쪽은 어디까지 손 탔는지를 모르겠어. 문헌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네 거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율장 같은 걸 예를 들면 율은 어떤 생활 규범이거든요. 동아시아는 인도하고 문화권이 너무 달라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제정하신 대로 해놓으면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도에는 하복만 있었는데 동아시아로 오면 승복이 하복이 없다. 그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인도에는 당연히 하복만 있지. 더운데.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 풍속이 바꾸니까 율장은 모셔둔다고. 바꾸질 않아요. 그대로 모셔도.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생활하고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안 맞잖아요. 이제 시대가 좀 지나고 안 맞잖아요. 조금씩 바꿉니다.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몇백 년이 쌓이면 쭉쭉쭉쭉 바뀌어가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특이한 놈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은 사라진 실크로드 불교입니다. 서역 불교. 저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땅에 묻히면 안 썩어요. 왜? 사막이잖아. 불사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이라가 피라미드 안에만 들어가야 미이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 근처에서도 미이라가 많이 돼요. 왜? 수분 건조율이 부패율보다 빨라요. 사막이니까.
건조가 빨리 되면 여기가 쫙 건조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걔네도 미생물도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막혀버렸어. 그러면 그냥 미라가 되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서도 미라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왜? 그래서 조건이 그러니까. 그러면 종이 같은 걸 묻었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안 썩어요. 그리고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지만 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이 중앙아시아 이 실크로드 쪽이 문화가 고도로 예전에는 이쪽이 고도로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에요. 왜? 동서문화가 교류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견문을 넓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또 새로운 변수를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붓다를 불이라고 음사하거든요. 붓다. 불. 그 다음에 승가를 승이라고 음사를 해서 이걸 승님, 스님이 돼. 이게. 그런데 이게 다 중앙아시아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중앙아시아의 발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중국은 막바로 불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필터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 필터가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대단한 필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넣는데 이게 염소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생수 같아? 라고 하는 정도의 변화를 주는 무언가가 있었어. 그게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서역 불교예요. 실크로드 불교. 실크로드 불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언제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다 됐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밖으로 인도 밖으로 퍼져나가는 불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정통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왜 정통을 저들은 더 주장하느냐. 실제로는 종갓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1번은 아니더라도 2번은 된다. 우리가 2등은 할 수 있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2등인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2등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신라나 이런 데서도 발견이 돼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교권에서 사실은 저런 이야기들이 다 논의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게 발전하는 데는 지금 인도하고 가장 붙어있는 스리랑카, 그다음에 미얀마, 물론 파키스탄 쪽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그쪽이 사라졌기 때문에 뭔가 전승이 없어졌지만 그쪽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크로드는 더 지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유목민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계속 중국이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돈이 되죠. 유목민의 특징은 영웅이 나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산지사방에 흩어져서 농경민들한테 안 됩니다. 각계전투당해요. 그런데 영웅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딱 뭉치게만 하면 그 힘이 엄청납니다. 너는 왜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 네가 대장하지 왜 너는 내 밑에 쫄이야? 이랬더니 한신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여기서 나오잖아요. 태아는 우리 같은 장군 1000명. 나는 그냥 땅개 10,000명. 그냥 쫄이 그냥 다다익선.